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코펜하겐전 원정 경기였죠.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 될 때가 아마 레스터전 홈경기 리그죠. 그 경기가 이제 끝난 후 시점일 텐데 그 경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 기간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때도 팟캐스트는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은 코펜하겐전 살펴볼 텐데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점 있으셨나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격수가 전멸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은쿤쿠도 공격수가 아니라 2선 위치에서 리그에서 출전 시간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투가 이제 와이드 포워드 역할을 계속 수행해 줬는데, 컨퍼런스 리그에선 또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07년생의 음유카 선수가 선발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음유카는 저희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코밤 내 그 많은 재능들 사이에서도 좀 특별히 높게 평가하는 재능이고, 사실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 기회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재능의 선수라고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1군 선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이 선수가 라민 야말 같은 선수처럼 신체적으로 아직 성인 레벨에서 완벽히 적응할 만하게 완전히 성장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체로 어느 정도 플레이 타임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선발로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고 봤는데 좀 마레스카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레스카도 내부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 컨퍼런스 리그 토너먼트잖아요. 사실 조별 예선도 아니고 조금 비중이 있는 경기인데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지금 잭슨이랑 기우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네투가 주전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네투는 레스터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좀 과감히 음유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개개인 선수에 대한 평은 이제 차차 하겠지만 좀 기본적인 접근 방식, 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사실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스톤 빌라전과 되게 흡사했어요. 3-2-4-1 대형인데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라 역발이 아니죠. 비대칭 풀백을 이제 기용을 하면서 리스 제임스는 아예 미드필더가 분류로 돼서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임스를 사실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는 정말 미드필더의 한 자원으로서 분류를 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스톤 빌라전과 흡사했는데, 이제 찰로바가 아예 오른쪽 와이드 센터백과 수비 시에는 풀백 역할을 맡았고, 왼쪽에 귀스토가 높게 올라가면서 비대칭을 형성했죠. 사실 제임스 미드필더가 조금 부족한, 약간 약점이라고 볼 만한 장면도 코펜하겐전에 살짝 돋보이긴 했지만, 저는 일단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임스의 미드필더가 지금 첼시에게 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 제임스 미드필더 기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회차에서 좀 더 면밀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제 코펜하겐전 경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스 제임스의 미드필더 기용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볼 테니 그 회차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풀백의 비대칭 기용이기도 했지만 구스토의 왼쪽 풀백 기용이었습니다. 구스토가 사실상 이제 왼쪽 윙어처럼 역할을 수행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목적은 굉장히 뚜렷했다고 보고, 사실 처음 선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프리시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리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귀스토가 왼쪽 윙어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때는 라비아 카이세도, 그리고 엔조가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무드릭이 우측 윙어, 귀스토가 왼쪽 풀백으로 시작하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최전방 왼쪽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그때 관련해서 글을 쓰기도 했었고, 시즌이 흘러가면서 구스토의 왼쪽 윙어와 같은 기용을 점차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했었어요. 이번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모습을 드러낸 경기였는데, 제가 이 부분의 의도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첼시가 인버티드 풀백을 고수하는 이유는, 마레스카가 그런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유는 측면을 점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측면 윙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팀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하는 풀백이랑 이제 윙어 한 명, 그렇게 좀 비대칭 구조를 갖고 가는데, 마레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측면에 역발 윙어를 배치함으로써 그 측면 공간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박스로 진입하는
그런 루트를 좀 더 다양화시키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측면에 1대1이 되는 윙어, 파괴력을 가진 공격적인 성향의 윙어와 정발 성향의 이제 풀백이 갖는 파괴력의 차이는, 그 공격력의 차이는 극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칭 풀백을 쓰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이점을 포기해야 돼요. 한쪽 측면에서는 정발을 바라보는 풀백,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역발 윙어. 그러니까 역발 윙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공격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데, 귀스토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수비를 고정시키고 1대1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레스카가 프리시즌 맨체스터 시티 전에 귀스토를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던 이유도 어쨌든 귀스토가 수비를 고정하고 1대1을 칠 수 있고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중앙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굳이 타이리크 조지를 우측으로 빼가면서 귀스토를 왼쪽에 기용을 한 것은, 어쨌든 조지는 양발 사용이 가능하고 왼쪽 우측 모두 편하고, 하지만 귀스토가 이제 우측 풀백으로 섰을 때는 루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발 기용을 함으로써 박스를 더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사실 이제 귀스토를 왼쪽으로 쓴 것은 바디아실 그리고 찰로바, 토신의 후방 구조를 생각해서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귀스토를 우측에 쓰든 좌측에 쓰든 그 3백 구조는 유지가 되거든요. 물론 바디아실이 풀백을 보냐 센터백을 보냐 이 차이인데, 어차피 3백으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만 봐도 귀스토의 왼쪽 그 윙어의 기용은 사실 의도가 좀 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리그에서도 이제 비대칭 풀백을 사용할 때를 보면 대부분 비대칭 풀백을 이용할 때는 쿠쿠레아가 왼쪽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를 3명을 배치하면서 아예 공격 루트를 좀 중앙에 밀집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사실 이제 코펜하겐전은 공격 시에 첼시가 자주 사용하는 3-2-4-1 구조로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왼쪽 윙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비대칭 풀백 선수가 왼발만 사용이 가능해서 루트를 한정적으로 가져가게 될 시에는 사실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스토가 전반전에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쿠쿠레아가 들어왔을 땐 또 굉장히 공격이 좀 답답해지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귀스토도 직선 기동이 좋고 전환되는 볼을 받았을 때 빠르게 또 선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아스톤 빌라 전에 귀스토가 오른쪽에서 높은 위치에 배치를 받았을 때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대칭 풀백을 많이 선보였고, 물론 많이 선보인 건 아니죠. 그냥 인버티드 풀백이 이제 주요 메인 전술이었고, 비대칭 풀백을 쓸 때는 이제 정발 풀백을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쿠쿠레아는 왼쪽, 귀스토가 오른쪽으로 기용되는 경기가 각각 있었는데, 그럴 때를 보면 그 풀백이 윙어 역할을 수행할 때 강조되었던 게 오프 더 볼 움직임이었어요. 쿠쿠레아도 그렇고 귀스토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배후 공간을 파주는 것이 공격 루트의 그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오프 더 볼 상황에서는 이 풀백들이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깔려지는데, 반대로 이 선수들이 측면에서 수비 고정을 못 해주니까 지공 상황에서는 굉장히 단조로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코펜하겐이 좀 내려앉을 것을 예상해서 오프 더 볼뿐만 아니라 온 더 볼 상황에서도 귀스토에 그렇게 수비를 고정시키고 중앙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전술을 짜지 않았나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전반전에 굉장히 좀 답답했잖아요. 원인을 찾아보자면 일단은 당연히 그 코펜하겐이 5백으로 좀 내려앉았었고, 첼시가 이런 구조를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함을 보였잖아요. 박스 장악력이 있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잭슨이랑 기우가 없는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굳이 음유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네토의 체력 안배도 있겠지만 은쿤쿠 대신 음유카를 꺼내 든 것은 그 로우 블록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했고, 첼시가 이것을 뚫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저희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코펜하겐의 수비 방식이 백파이브로 이제 눌러앉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첼시 선수들이 배후 공간으로 침투할 때 간격을 두고 물으면서 뒷공간을 아예 원천 봉쇄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분명 코펜하겐이 첼시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하고 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펜하겐이 마레스카가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최근 2년 동안 백파이브를 쓴 경기가 2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조별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때도 백포를 들고 나왔었단 말이죠. 같은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레스카도 분명 이 부분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진된 위치에서 박스 장악력도 떨어지고
귀스토가 전문 윙어 수준으로 또 드리블이나 수비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저는 또 답답했던 것이 아예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에도 조금 애를 먹었어요. 후방에서 첼시가 3위 구조로 빌드업을 하는데 코펜하겐이 2-3으로 거의 맨투맨으로 압박을 했고, 그런데 이 첼시 후방의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볼을 보내야 할 때 또 전방에 있는 선수들도 다 수비수에게 한 명씩 멘트가 잡히고 카운팅이 되면서 아예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것 자체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전방으로 볼 투입 자체가 그렇게 원활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음유카 선수가 볼 터치 수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음유카 선수의 움직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첼시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 과정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음유카 선수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첼시가 볼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방 자원들이 고립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듀스버리올 선수의 기용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머가 오른쪽에 있었고 그나마 제일 플레이메이커, 볼을 많이 만지는 역할을 해줘야 됐던 선수가 파머이기 때문에 좀 우측을 위주로 공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왼쪽에는 또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좀 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듀스버리올과 귀스토가 배치됐죠. 그런데 사실 듀스버리올이 이번 경기에서 마레스카가 주문한 역할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서 본인이 수행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너무 수행을 못해줬어요. 바디아실이 왼쪽 후방에서 사이사이로 보내줄 수 있는 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듀스버리올이 그 루트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볼 받는 위치 선정이 너무 안 돼주면서 아예 그쪽 빌드업 루트가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파머 혼자서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하는데, 사실 파머도 골대와 멀어질수록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도 고립되고 가운데 있는 음유카도 고립되고, 전환이 됐을 때 아니면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귀스토도 고립되는 그런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듀스버리 홀 선수 자체가 짝발 성향이 좀 심하잖아요. 오른발을 거의 못 쓰다시피 하고 턴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좀 한정적인 선수인데, 제 생각에는 마레스카는 전반전에 구스토와 듀스버리 홀의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구스토가 이제 수비 고정을 시켜줄 때 듀스버리 홀의 이제 직선적인 기동, 활동량을 활용을 해서 좌측을 좀 공략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귀스토가 있었을 때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문제는 귀스토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서 쿠쿠레아가 투입이 됐잖아요. 하지만 쿠쿠레아가 듀스버리 홀이랑 상호작용이 좋은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호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둘 다 주발이 겹치는 데다 둘 다 볼을 먹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둘 다 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겹치는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마레스카가 후반전에 듀스버리 홀을 아예 이제 우측으로 빼버리고 이제 은쿤쿠 선수를 이제 왼쪽 포켓에 넣으면서 그때부터 좀 경기가 잘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번 경기 대형을 생각해봤을 때 듀스버리 홀 자리에 은쿤쿠라든지 아니면 임대가 있는 추크헤메카 선수가 굉장히 어울리는 자리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은쿤쿠 선수도 어쨌든 최근에 경기를 많이 소화하면서 레스터전을 염두에 둬서 체력 안배를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 추크헤메카 선수는 당연히 임대를 가 있기 때문에 듀스버리 홀이 낙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업으로도 좀 아쉽지 않나,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서 그 선수가 매치 페이스이 완벽하지 않다면 부진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컨퍼런스 리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주전으로 뛰지 않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전에서 또 마레스카 전술에 녹아들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듀스버리올 하나가 왼쪽 그 10번 중요한 위치에서 전혀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그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전반전 경기가 답답했던 이유를 가장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면, 저는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었고, 또 그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받아줄 선수도 없었고, 좌측에서 볼을 잡고 시간을 머금어주면서 시간을 잡아줄 선수의 부재가 있었고, 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라인을 깨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못 나왔고, 좀 속도를 올리려면 라인을 깨는 패스 혹은 운반 같은 좀 그런 개인 능력으로 인한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에는 사실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했고, 사실 바디아실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바디아실 선수가 이런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라든지 좀 왼쪽에서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정말 오랜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 그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머금어주거나 그쪽에서 좀 볼을 받고 돌아서고 좀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바디아실도 좀 마땅히 옵션이 좀 부족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은쿤쿠나 엔조 이런 선수들이 와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후반전에 이 선수들이 좀 해줬어요. 그래서 경기력이 급격히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주전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 간의 갭 차이가 좀 이런 부분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왼쪽에서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은쿵쿠가 투입이 되고 쿠쿠레아가 아예 측면으로 나갔죠. 이렇게 되면서 은쿵쿠가 그 좌측 터치라인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받아줄 수 있고 또 그 볼을 잡고 시간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은쿵쿠가 투입됨으로써 해결이 되고, 또 그 은쿵쿠를 이용할 수 있는 엔조가 3선에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답답했던 부분이 거의 대거 해결이 되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수비수를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전방으로 돌아서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U자 빌드업이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좀 혈이 뚫리는 듯한 그런 전개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반이랑 후반의 차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마레스카가 전반전에 이제 교체를 과감히 하고 후반전에 승부를 본 것은 어쨌든 이 경기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승부수를 전반전에 좀 전반 끝나고 좀 빨리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효과가 나서 정말 다행이고, 사실 리스 제임스의 그 한 방이 없었으면은 또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굉장히 적절한 시간에 이제 득점이 터져줬습니다. 네, 후반전에 이제 코펜하겐이 후반전 초반에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압박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들 서드부터 사실 압박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 후반전에는 아예 완전 높은 위치에서부터 첼시를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첼시도 그에 맞춰서 교체 선수를 투입하고 변화를 주면서 오히려 그 압박을 끌어들이고 더 쉽게 전진할 수 있는 루트를 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또 적중했던 것이 또 타이리크 조지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했잖아요, 후반전에. 음유카 선수는 아직 이제 저희가 음유카 선수 얘기를 그러면 잠깐 해보죠. 전반전의 활약이 좀 어땠다고 보셨나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음유카 선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레이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박스 근처에서 첼시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좀 움직임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스트라이커가 어떤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경기는 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좋은 점을 보여줬다고 분명 생각해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치, 기술적인 능력치는 사실 그 선수의 볼 터치하는 모습 몇 초만 봐도 판단이 되거든요. 분명 이 선수의 특별함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07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경합에 있어서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신체 능력, 그런 유연성, 민첩성, 속도, 가속, 파워, 스트렝스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선수가 신체적으로 그 능력치가 굉장히 탁월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스트렝스의 파워, 코디네이션, 민첩성, 반응 속도를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음유카는 좀 신체적인 능력치를 봤을 때 좀 컴플리트 패키지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기본적으로 또 볼 터치 자체도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주답지 않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들을 뭐 경합을 완전히 승리해주진 못했지만 수비수들과 비비는 모습만 봐도 이 선수가 상대 수비에게 위압감을 선사해주고 또 그런 장면에서 잭슨처럼 볼을 받고 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이 선수가 앞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스트라이커 치고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체 능력을 정말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에 적합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피지컬적인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볼을 받고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주고 또 직접 돌아서서 드리블까지 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컴플리트하고 좀 유니크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후반전에 타이리크 조지 선수가 이제 공격수로 좀 낙점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적중했던 게 코펜하겐이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후반전에. 그 라인을 올릴 때 조지라는 좀 스피드가 있으면서 뒷공간을 파줄 수 있는 선수를 공격수를 기용하면서 이 선수가 은kun쿠와 같이 최후방을 공략해주면서 코펜하겐이 애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 조지도 이제 저희가 브라이튼전 원정이었죠, 리그 경기. 그때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면서 마두에케가 전반전에 해주다가 아무도 해주지 못한 그 뒷공간을 공략하는 역할을 잘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몇 번 조지가 어느 정도 이런 역할에서는 이런 뒷공간을 침투하고 또 볼을 받아주는 역할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후반전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줬고, 사실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맨투맨 압박을 할 때 스트라이커가 계속 뒷공간을 파주고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끌어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이잖아요. 이걸 은kun쿠가 못 해줬잖아요. 스트라이커로 나올 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도 그런 역할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해줬고 또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조지가 전반전에 윙어로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망주 치고 그 성인 템포에서 볼을 지키고 볼을 안정적으로 좀 머금어주는 게 가능해요. 이 선수는 유망주의 티가 그렇게 많이 나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본인에게 볼이 건네졌을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선수예요. 볼을 헌납하거나 턴오버를 좀 쉽게 남발하는 선수는 아니고 볼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공격권을 유지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게다가 양발 사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볼에 대한 감각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후반전에 보여준 어시스트도 좀 본인의 좀 강점을 살린 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후반전에 엔조랑 은쿤쿠를 비롯한 일본 선수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좀 재빨리 득점이 나오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뭐 제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임스의 활약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경기에 또 득점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역할을 좀 잘 수행해주면서 첼시의 중원을 좀 지탱해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임스를 좀 살펴보면 전반전에 사실 경기의 감각이 완벽히 올라오진 않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는 후방에서 수비를 할 때 약간 중원에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몇 번 있었는데 전반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제임스가 프리시즌에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뛸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센터백들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좀 정적이고 다이나믹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전반전에 카이세도와 함께 배치됐을 때 또 그 단점이 조금 나왔고, 하지만 후반전에는 상대 압박을 또 머금어주고 또 그 압박을 이용해서 전진하는 면에 있어서 제임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전보다는 미드필더 역할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결정적인 수비도 좀 해주는 그런 태세를 취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후반전에 좀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좀 등 뒤를 포착 못하면서 좀 1대1 찬스를 좀 헌납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첼시 선수진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제공권, 힘, 스트렝스를 좀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하는데 좀 활용을 하면서 제임스 미드필더가 정말 앞으로에 있어서 좀 옵션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회차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좀 아쉬웠던 게, 후반전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전반전에 좀 아쉬웠던 게 좀 전방 압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지역 수비로 좀 필요 이상으로 전환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첼시가 그 지역 수비를 이제 마레스카가 최근 이제 변화를 좀 줬잖아요. 뭐 원래 이제 5-4-1을 쓰다가 이제 최근에 4-5-2를 쓰고 좀 압박하는 구조라든지 지역 수비로 내려앉을 때 좀 대형의 변화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원래 활용을 했던 좀 5-4-1 좀 구조로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던 가장 큰 문제는 좀 전방에서 수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라인이 뒤로 밀리는 현상으로 봤거든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사실 턴오버가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도 그랬고, 아예 위에서부터 압박을 할 때도 지금 합을 많이 맞춰보지 않은 선수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압박이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음유카라든지 이번 경기 좀 처음 선발로 나와서
좀 기존에 이제 잭슨이 보여줬던 혹은 네투가 보여줬던 에너지 레벨을 좀 못 보여준 측면도 있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라인이 좀 뒤로 계속 밀리면서 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이번 경기에 있어서 가장 좀 아쉬운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반면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좀 1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좀 에너지 레벨을 확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가져왔던 것이 이번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카이세도 선수가 이제 체력 안배를 하면서 45분을 소화했지만 개인적으로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본인 특유의 이제 선수를 마크를 하면서 좀 등 뒤로 확인을 못하고 공간을 커버를 못하는 좀 그런 단점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점이 아쉽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 파트너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카이세도가 굉장히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첼시는 맨투맨 수비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맨투맨으로 달라붙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패스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패스 루트를 차단해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카이세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비하고 있는 선수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몸 방향을 틀어서 패스 루트를 차단한다든지 그렇게 지역 수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카이세도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고, 하지만 카이세도 선수가 워낙 반응 속도, 민첩성이 좋아서 그런 상황에서 한 템포 늦더라도 그 두 번째 선수, 그러니까 본인이 수비하고 있지 않은 선수에게 다시 이제 재차 달라붙는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카이세도의 단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진 않는데, 카이세도가 좀 더 완성형이 있는 6번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성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미드필더를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카이세도가 좀 도전적인 수비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번에 적합한 수비를 하는 선수와 함께 배치됐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임스와 카이세도가 같이 뛰었을 때 어느 정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합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아스톤 빌라전부터 조금씩 맞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깨는 패스가 많이 부족했던 양상에서 그나마 카이세도가 좀 후방에서 좀 적극적인 패스로 좀 활로를 뚫어줬단 말이에요. 네, 브라이튼과의 FA컵 경기에서 사실 엔조 페르난데스가 빠지고 듀스버리올이 선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후방에서 아예 카이세도 혼자서 그런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담당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 저는 좀 놀랐던 게 롱패스, 숏패스를 적재적소에 잘 보내주면서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카이세도가 본인도 그런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스 제임스가 아직까지 미드필더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이제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와중에 카이세도가 좀 빌드업 리더로서의 역량을 좀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가 됐고, 또 엔조가 후반에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경기력 유지가 됐지만, 전반전에 카이세도의 분투가 첼시에게 있어서 좀 큰 힘이 되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반전에도 이제 그 대형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선수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듀스버리 홀이 이제 우측으로 가고, 타이리크 조즈가 전방으로 올라가고, 은쿤쿠가 왼쪽 포켓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좀 경기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좀 아쉬워요. 물론 2골을 잘 뽑아내긴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 못하고 좀 클린시트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나 선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이제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엔조 페르난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엔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경기장 전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서든 본인이 볼을 받아줘야 될 타이밍과 그 위치를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잘 나타나줍니다. 사실 득점을 올렸을 때도 그랬고, 이제 후방에서 이제 제임스 옆에서 볼을 굉장히 잘 받아주면서 카이세도보다 좀 더 나은 빌드업 리더 역할을 보여줬고, 또 직접 본인이 볼을 받고 전방으로 향하는 그런 패스도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부족했던 그 라인을 깨는 패스 혹은 하나 건너서 먼 위치로 보내주는 패스들을 엔조가 거의 혼자서 담당을 해주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조가 후반전에 본인이 왜 부주장인지 좀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코펜하겐이 압박이 거세질 때 엔조가 적재적소에 이제 그 빈 공간으로 움직여주고 볼을 받고 볼을 건네고 또 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좀 활로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첼시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루트가 좀 마련이 됐고 전반전에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에 3위 대형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좀 엔조가 개인 역량으로 좀 풀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엔조가 참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큰 선수인 게 후방에서 그런 조립을 해주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박스 침투해서 득점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 포체티노 밑에서부터 엔조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박스로 들어오면서 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 치중하고 있는데 좀 점점 더 좀 완성형 미드필더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코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수가 사실 저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왜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반전에 바디아실과 비슷한 역할을 맡았는데 바디아실이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한 것도 있을 거고 바디아실이 장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변 동료들의 위치 선정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바디아실의 활약이 좀 무난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후반전에 코릴에 나와서 확실히 바디아실보다 지금 첼시에서 더 주전에 가깝게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좀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실점 장면에선 조금 아쉬운 게 있었죠. 낙하 지점 완벽히 찾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이제 듀스버리올이 완전히 멘트를 놓치고 따라가지 않으면서 일어났던 게 더 크다고 보고 있고 후방에서 부족한 라인을 깨는 패스 그리고 적재적소에 나와서 눌러주는 압박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이번 코펜하겐의 전 후반전에서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수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릴이 첼시 수비진 중에서 마레스카의 맨투맨 압박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좀 과소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전반전에 사실 굉장히 수비적으로 대형이 뒤로 밀리고 좀 능동적으로 수비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토신이 중앙에서 맨투맨 압박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라인 사이 공간을 허용하고 카이세도 또한 등 뒤에 대한 수비 인식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세도랑 리스 제임스 그러니까 3선을 맡았지만 그 3선과 그 4선 사이에 그 갭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좀 틀어막아주지 못하면서 상대가 전진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여지를 계속해서 줬는데 토신이 이런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상대의 공격수를 찍어 눌러주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코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첼시의 중앙 센터백 역할에 있어서 아예 내려앉는 양상이나 아예 지역 수비를 전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코릴이 훨씬 더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릴과 바디아실이 분명 공존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그리고 바디아실이 이번 시즌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지난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적도 많지만 적어도 이 선수가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분명히 첼시에 있어서 역할을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첼시에게 있어서 부족한 제공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라인을 깨는 패스에 있어서 혹은 측면으로 건네는 패스에 있어서 그 어떤 수비수보다 좀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첼시 내에서. 어느 정도 전진성도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반응 속도라든지 민첩성이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뭐 디사시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PL 수준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능력과 압도적인 제공권 그런 패싱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디아실이 좌측면 센터백, 코릴이 중앙 센터백으로 뛰었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레스카가 레스터 시절에서도 보면 파스나 이제 베스테고르? 네, 베스테고르 선수를 이제 좌측에 배치를 하면서 좌측에서 안쪽을 보고 역발로 패스를 투입시키는 루트도 일부 사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좌측에서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반대편으로 열어주는 전환킥도 이용을 했었고 그런데 마레스카가 첼시에도 이걸 어느 정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바로 리스 제임스를 왼쪽 와이드 센터백으로 배치하기도 했고 토트넘전에서는 물론 뛸 선수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바디아실을 또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하면서 그 루트를 활용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시즌 시작 전에 오른발 센터백 2명을 쓰는 팀은 많은데 왼발 센터백 2명을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비쳤었고 또 이런 다양한 루트를 생각해 봤을 때 두 선수가 공존하는 것도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디아실이 그 측면 수비를 굉장히 잘 해줘요.
이 선수에게 할당량 범위가 좀 클 때는 바디아실이 좀 헤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커버 범위가 아주 넓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선수에게 할당량 범위를 좀 줄여줄 때는 바디아실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선수이거든요. 이 선수의 부상 복귀가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워요. 공백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콜이는 측면과 중앙이 둘 다 가능하지만 이 선수가 중앙 센터백으로 뛸 때 첼시가 좀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신이 뛸 때보다 콜이 뛸 때 첼시는 맨투맨 수비라든지 전방 압박, 능동적인 수비가 더 좀 잘 이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콜일의 분명 자잘한 실수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첼시에서 중요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수비적인 그런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면 더욱더 핵심으로 자리 잡을 선수예요. 어쨌든 센터백들이 이번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찰로바도 그렇고 토신도 분명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줬죠. 하지만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체급이 낮은 팀과 경기를 할 때 어느 정도 1인분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찰로바, 토신, 코릴 그리고 바디아실 모두 그렇게 크게 실수 없이 경기를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줬고, 사실 코펜하겐이 지금까지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만났던 팀들보다는 체급이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저력이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방에서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이길 수 있게 해준 건 수비진들의 공이 컸습니다. 그리고 산체스도 오랜만에 나와서 실수 없이 경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예르겐센 선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첼시가 전방에서 이제 물론 네투의 공격수 기용으로 해소가 되긴 했지만 잭슨의 부재로 인해서 좀 인공 전환,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죠. 인공 전환에 좀 의존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골키퍼가 볼을 머금어주고 타이밍을 끌어주고 볼을 적재적소에 방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사실 산체스는 기본적으로 전방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라든지 좀 킥 범위가 넓은 패스를 잘 해주지만 압박 있는 상황에서 볼을 머금어주고 선택지를 다양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르겐센만큼 기여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졌던 경기이기도 하고, 산체스가 그래도 체급이 낮은 팀 상대로 1인분 딱 해준 경기라고 봅니다. 네, 리그에선 사실 주전이 지금 바뀐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체스도 이런 컵 대회에서 본인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1인분을 해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겨와서 참 다행이고, 또 2차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못 챙겼다면 2차전에 이제 스쿼드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 승리를 챙겨와야 되는 그런 경기로 이어졌을 수 있는데, 다행히 2차전에서 조금 숨을 고르고 좀 정비할 수 있는 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첼시에게 이득이 됐던 경기고, 오랜만에 이제 파머 선수가, 오랜만이 아니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첫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파머 선수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경기도 아니었고, 물론 파머에게 그 가중된 그 부담이 좀 높은 경기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머의 활약이 사실 지난 시즌에 한창 좋았을 때 혹은 이번 시즌에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회차에서 좀 콜 파머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연승 흐름이잖아요. 사우스햄튼, 코펜하겐. 물론 첼시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체급의 팀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3연패의 흐름에서 연승 흐름으로 전환이 된 것만으로도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가오는 레스터 시티전, 물론 업로드가 되는 시점에는 이제 경기가 끝난 뒤겠죠. 그렇지만 레스터 시티전 그리고 그 다음 코펜하겐전까지 잘 승리를 하면서 연승 흐름으로 또 아스날을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시즌 중반에 안 좋았던 흐름을 좀 어느 정도라도 반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급이 좀 낮은 팀 상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전술적인 해답을 찾아서 꾸역꾸역 승리를 했고, 또 이제 3월 A매치 브레이크 구간이 끝나면 뭐 라비아, 포파나, 잭슨, 마두에케 등 첼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들이 대거 복귀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첼시가 후반기를 잘 맞이를 한다면 분명히 좀 좋은 성적, 또 좋은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번 코펜하겐전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